네, 오늘 첫 소식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론순위 컴파하고 있죠. 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황당한 질문을 던져서 논란이 됐던 바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박 의원이 이번에는 황당한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서관 월급 중 매달 120만 원씩을 13개월 동안 상납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현광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실장,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대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박대동 의원이 그때 한일전 축구가 열리면 어디를 응원하겠느냐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국감에 저렇게 재벌 그 회장을 부르는 게 온당하냐라는 논란이 크게 일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신동빈 회장이 저 질문을 정확히 못 알아들었어요. 네. 설마 저런 질문이 나올까 생각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자기 보좌관한테 120만 원씩 13개월을 지금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얘기인데 손수호 변호사. 네. 남의 돈 이렇게 공짜로 받아도 됩니까? 안 되죠. 이게 그 전직 비서관과 국회의원과의 그런 일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작년 1월 달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동안에 13개월 동안 월 120만 원씩 총 1,500만 원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또 더욱 놀라게 만들었던 사실은 뭐 한쪽에 비서관 측의 주장이지만 보증금 3천에 월세 20만 원에 살고 있다. 그렇죠. 어렵다라고 했더니 네. 국회에 돈 벌러 왔느냐라는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국회에 돈 벌러 왔을 수도 있죠. 사실 일을 하면서 직업인데. 이러면 당연히 돈 벌어야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겠고요. 또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장부를 봤더니 네. 이 1,500만 원을 썼던 그 용도가 아파트 관리비나 가스비나 심지어 요구르트 배달비로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네. 또 이에 대해서 오늘 또 박대동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또한 합의에 의해서 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자 다 변제했다. 또 새롭게 나온 주장은 당시에 이제 일을 그만둘 때 2천만 원을 돌려줬다라는 주장도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애초에 그 지역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는데 예. 글쎄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좀 가려봐야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가 박대동 의원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얼핏 느낌으로는요, 우리 박대동 의원이 장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시켜 드셨는데 이런 돈을 야, 너 월급 받으러 나오냐라고 하면서 대납시키는 행위는 일종의 갈취 행위 아닙니까? 이 문제가 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네. 형법적으로 볼 때도 이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제 강요해가지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네. 강요죄가 성립돼가지고 예, 예. 처벌 대상이거든요. 따라서 너 국회에 돈 받으러 왔어? 돈 벌러 왔어? 라고 하는 것이 은근히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 직장에서 결국은 일 못해 나가야 돼 라는 식의 협박으로 인정이 된다면 네. 충분히 강요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겠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물론 나중에 변제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실제로 양측 주장이 다릅니다만 실제로 1,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예. 결국은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혹시라도 뭔가 세금 부분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거래를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했다고 한다면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물론 부분의 책임이 더 크겠지만 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광 위원장님 정치부 기자로 정치 오래 취재하셨고 또 실제 정치 현장에도 계셨으니까 이런 속내를 제일 잘 아실 텐데 국회의원들 사이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겁니까? 이례적인 겁니까? 하여튼 비서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죠. 예, 예. 아무리 자기 지하에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파키스탄에 갔었어요. 네. 파키스탄에 갔더니 이제 상원 의원 한 분이 저를 안내를 해주시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예산을 지급해주는 비서관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70년대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선진국만큼 국가 예산으로 예. 보좌진들, 입법 보좌진들을 거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9명입니다. 그러니까 4급 둘부터 시작해서 4급이 둘이고 5급이 둘이고 6, 7, 8급이 하나로 해서 7명의 공무원을 쓸 수가 있고 예.
인턴으로 또 쓰는데 예. 4급 보좌관이면은 아시겠지만은 행정고시를 하고서 10년 돼야 4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의원의 보좌관이 되는 4급 2명은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고요. 예. 5급은 7천만 원 되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국회에서 국회의원 열심히 하라고 돈을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그 돈을 국회의원들이 어떤 명목으로라든지 뭐 100만 원이지 뭐니 뽑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의원들 의회 보좌진들의 지위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의원이 언제든지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그런 그 굉장히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이죠. 예. 그런 건데 이 박대동 의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5급으로 자신들이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5급 역량이 안 되고 조금 떨어진 6급 정도 되는 것인데 5급짜리가 비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차액 정도는 빼서 서울에서 뭐 사무실 관리하고 하는데 썼다. 뭐 야구르트 안 사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그 정말 취약한 슈퍼 어린 자기 부하에게서 네.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뺏어온다는 건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근데 이분이 한 행위가 굉장히 조잡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 양반 월급이 지금 385만 원 새해 전이니까 세후에는 한 300만 원 조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월급의 3분의 1을 가져갔다는 게 참 흔히 말하면 정말 이게 참 건달짓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분이 경제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병정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박대동 의원 지금 19대 울산 북구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 북구 주민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온 재원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여자한테 쓴 거니까 재원은 아니고 하여튼 예. 한 재능입니다. 예, 그건.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경제 관료의 길인 재경부에 들어가서 네. 국제금융과장까지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 후엔 예은보험공사라고 네. 재경부 산하 정부 산하 단체인 공사의 사장을 하셨습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원래 언론에 나오면 보통은 경제사범이라던가 네. 나라의 경제 문제를 크게 어지럽히는 문제로 신문지상에 나오는 게 관행인데 이분이 지금 그 비서관이 보면 한 300여만 원 정도 받는 비서관 월급 중에서 이분이 500만 원 보증금에 1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월세 사는데 그 중에 120만 원을 소위 말해서 갈취해 간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경제 관료라기보다는 동네에서 일수업자만도 못한 파렴치범, 경제 잡범 아닌가 그런 수준의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보좌관이 이렇게 자기 월급을 뜯기잖아요. 그럼 보좌관은 조용히 울고 있을까요? 보좌관들은 자기 지역구 기업이나 이런 또 딴 데서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이 악을 부르는, 그러니까 소악이 그냥 더 큰 악들을 계속 연쇄적으로 불러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네. 그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7명밖에 못 쓰는 보좌 직원들을 9명, 10명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7명 월급을 10명분으로 쪼개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그 국회가 선진화되면서 그런 문제도 관행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 하물며 이런 문제 자꾸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이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비서, 뭐 심부름꾼 내지는 관행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손수조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범죄이고요.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야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 이건 탈법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예. 차제 국회의장께서 이걸 범죄로 인식하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전수조사해서 단호히 사법적으로 이 범죄로 규정해서 사법적 처리를 해서 입법 보좌진 운영에 관해서 좀 뭐 개선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 입법 보좌 예산을 실링을 정해놓고서 100만 불로 100만 불 해놓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9명의 입법 보좌진들을 그것도 고위직으로 4급, 5급으로 해주는데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의원들에게 그 입법 보좌진들 붙여주면 지금 국회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있고 입법조사처가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줄이거나 좀 합리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상당 수준 이상의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법조로부터 공갈죄 성립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네. 실제로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이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회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과연 박대동 의원 한 명뿐이겠느냐라고 맞아요. 한다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불거질
갈수록 전전긍긍하고 나도 이거 누가 몇 년 전에 했던 사람 내가 지금 챙겨줘야 입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떨고 있는 의원들이 글쎄요 몇 분은 적어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의 10초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건 조금 뭐 속보긴 하지만 예, 일단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속된 말로 삥 뜯으신 건데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삥 뜯으시거나 뻥 거짓말 하시거나 뽕 뭐 이렇게 뭐 그런 말고 누가 나약하시 이러면 잘못하면 빵 갑니다. 삥 뜯는 일은 국회의원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이게 낙마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사고 터지면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랬다. 딸같이 생각해서 만졌다. 요거 낙마 초래합니다.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한테는 저렇게 속보이는 친절한 질문을 던지더니 비서관은 정말 뜯어내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60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3명이 침몰 현장 일대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지금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가 600일이었는데 만약에 저 사진을 대통령 혹은 담당 장관이 하여튼 이 정부에 속한 어떤 사람이 혹은 그렇죠. 여당 의원이 저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길거리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저기에 저 사진을 찍은 분들이 진보 성향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세 분 세월호 네. 특조위 조사관들 저 세 분 지금 얼굴이 나와 있는 왼쪽에 그 주황색 예. 그 옷을 복장을 입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제 확실히 저희 진보 좌파 쪽의 분들인 걸로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어떤 분들인지 일단 좀 내용을 좀 보죠. 윤슬기 앵커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실명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모 조사관은 이제 시민단체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윤모 과장은 민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모 조사관은 파워블로그 국회 보좌관 출신이네요. 저희가 이제 취재 결과 세 분 다 좌파 성향의 분들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조위 자체가 그래서 좀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런 분들을 채용할 때 이석태 위원장 자체가 이제 진보 출신 변호사니까 이석태 위원장의 개인 취향 혹은 정치적 성향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거를 다 떠나가지고 네. 예. 지금 뭐 침몰한 지 600일 넘어가면서 네.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 밝혀졌습니다. 오늘 뭐 삥 뜯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선장들과 그 승무원들이 그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하게 된 데에서는 이 종교 집단에 삥 뜯는 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네. 제대로 된 선장,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월급을 받고 했다면 그 아이들 다 구해냈을 텐데 네. 이게 또 부실하게 또 삥 뜯는 구조가 그 안에 임금 착취 구조가 들어있으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못 느끼고 제대로 승조원의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네. 지금 검찰이 기소해가지고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원인은 간단한 겁니다. 이 배를 세월호를 일본에서 들여온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검토 없이 리모델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그 이 배에다가 그 컨테이너나 짐을 실으면서 결박 장치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선수를 돌리고 할 때 이게 기울어져서 그렇죠. 무게중심을 잃은 거죠. 그리고 네. 그 종교 집단에 의한 어떤 삥 뜯는 거에서 그 승조원들이 그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좀 이게 느슨한 삼류 지금 승조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 특조가 지금 도대체 뭐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부터 예. 지금 9.11 테러가 났을 때도 이 정도면은 의회 제출하는 보고서가 나왔을 텐데 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뭐를 자기네들이 밝히는 특조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분들 왜 저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근데 배침몰된 거는 지금 다 원인이 드러났는데. 그렇죠. 근데 저분들 저 지금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이제 마지막이었고 예. 저 행위 자체에 든 돈이 지금 예산이 3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한번 예. 저 가서 이제 뭐 그 배 밑으로 들어갔고 사진 찍고 하는데 3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저분들이 지금 뭘 찾고 있는 건지 정말 예. 혹시 이런 조사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바로 저 사진 한 장인 거죠. 저렇게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 뭐 저희 아버지도 암투병하다 돌아가셔서 네. 그 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삿날 늘 뭐 슬퍼하지만 않거든요. 그렇죠. 웃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세월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월호는 특히
그 국민들조차도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입에 자꾸 꺼내드는 걸 불편해하시고 더더군다나 그 유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특히나 세월호 내는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특위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하나하나마다 조심스러운데 지난번에도 왜 대통령을 조사하니 마느니 그리고 그렇죠. 또 그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내부의 파열음 때문에 실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저 사진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진을 네, 보면서. 그렇죠. 저렇게 예. 웃고만 있겠습니까만은 그 하여튼 네. 조사도 했을 텐데 어찌됐든 그런 유족들이라던가 국민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심해왔고 문제 얘기를 했던 여당 특위위원들에게 책을 잡히지 않고 하나하나 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마음가짐과 처신이 그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네. 않았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분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띄워놨습니다만 이석태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이석태 위원장이 법무법인 덕수 출신이시고 그 덕수 출신의 또 변호사 중에 한 분이 거기 들어가 있고 이번에 지금 조사 과장으로 과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있고 뭐 저기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희가 법무법인 덕수가 어떻게 보면 소위 진보 좌파 정치인들의 요람이다 이런 접근 방식을 갖고 한번 모아봤는데 실제로 사진 딱 보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면들이 예.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동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 굉장히 대표적인 분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의 베프 아닙니까? 예, 송호창 네. 의원, 진선미 현재 그렇죠. 의원이죠. 그 지금 이 야당의 일종의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진선미 의원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덕수 출신이고요. 이정희 지금은 전 배지를 뗀 이정희 전 대표도 두말할 나위 없는 네. 분이고요. 그리고 이석태 위원장 그리고 이제 김영태 변호사는 정말 그 많은 이제 그 소위 종북 진보 좌파 사건의 변호인으로 등장해서 네. 아마 이쪽에 법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딱 얼굴 보고 아실 만큼 네.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분들 보면은 저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뭡니까?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권과 정의. 그렇죠. 예. 저런 분들의 같은 그 로펌 출신인 우리 그 조사 과장을 맡은 그 분께서 윤 변호사죠. 예. 그분이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가 참 궁금한데 그분들 얘기는 이거죠. 조사를 끝마치고 나서 잠수사들이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찍었다. 근데 뭐 저 표정을 보면 찍기 싫은데 찍는 사진은 참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저 사진이 적절하다면 계속 올려놨을 텐데 하여튼 저 사진이 그러게요. 조금 문제가 되니까 바로 내렸다는 네. 데서도 저 사진을 찍으신 분들, 저기 등장하시는 분들이 저 사진을 대하는 태도를 저희가 그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왠지 조금- 사진 찍고 나서 회 한 접시에 소주 하셨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김대우 기자. 네, 저는 좀 연예인들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저분들 같은 경우에. 뭐 현충원에서 저거 웃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네. 웃어서 이제 그 망신살이 뻘치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도 대다수가 많은데 네. 뭐 연예인들이 이제 상가집 가게 되면 굉장히 뭐 밖에서는 조금 웃다가도 네. 이 카메라가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좀 그 같이 슬픔을 안는 듯한 모습을 짓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이제 저렇게 웃다가 뭐 그 오발이 명중이라고 해서 네. 그 유탄을 맞아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웃는 사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여당 성향의 조사관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은주 앵커? 지금 광화문 난리 났죠. 네. 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배우 고현정 씨가 연예인 주식 부자 대열에 올랐습니다. 주식 우회 상장으로 갖고 있던 주식이 5년 만에 30배가 뛰면서 단숨에 50억 원을 거머쥔 것입니다.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연예인은 모두 18명인데 이 중 100억 원이 넘는 연예인 주식 부자는 7명입니다. 100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고현정 씨 그리고 조인성 씨도 그 이름을 이제는 올렸습니다. 이게 주식 부자로 이름이 오르면 네. 집에 막 돈이 굴러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특히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네. 그냥 그게 있나 보다.
주식 종이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생각이 위로.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네. 이 IOK 컴퍼니를 설립을 했는데 그 화장품 회사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올해 이제 그 우회 상장을 했거든요. 하니까 지금은 아마 보호 예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이제 고현정 씨가 이것은 현금화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덕분에 물론 이제 보호 예수가 같이 걸렸을 것 같은데 이제 지인인 그 조윤성 씨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배 대박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네. 큰 돈을 버는 생각. 근데 이제 그거는 전제가 앞으로도 주식이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계사입니다. 퇴거 시한을 넘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 계약을 막기 전까진 조계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약속 안 지키는 중생을 보는 부처님 머리가 참 아플 것 같습니다. 김영광 위원장님, 분명히 6일까지 나온다, 5일까지 머무른다고 했다가 지금 말 바꾼 거는 노동 계약이 중단될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친구들이 80년대에 감옥을 많이 갔어요. 민주화운동 하면서. 이제 그래서 민주화운동 할 때 재미있는 재판정에서 일화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 무죄다. 네. 그렇죠, 당신이 역사의 법정에 설 거라고 이제 네. 판사한테 했더니 그 이모 판사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역사의 의인도 현실의 법정에서 피해가지 못했다. 감내해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많은 불법 시위를 통해 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공권력에 거세게 쇠파이를 휘두르게 한 분이 지금 이 공권력과 현실의 법정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그 우리가 명동성당 이제 명동성당이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우리 소도처럼 네. 이제 핍박받고 하던 민주화 시절에 그 숨어들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1987년 이후 민주화된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운영할 민주정부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폐악을 저지르고 나서 조계사에 숨겠다는 게 저는 한 20년 전으로 이분이 생각을 되돌려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조계사 입장에서도 참 곤란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자비를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내쫓으면 당신들 나쁜 사람이야. 이런 그 프레임을 짜놓고 있으니까 조계사 입장에서도 참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까지 또 반복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저러다가 한상균 위원장이 저러시면 그 노동법 문제가 도라미 탑을 됩니다. 그동안 원래 한국 노사정에 참여하는 한국 노총조차도 지금의 노동법에 대해서 시운해고와 비정규직이 양산하는 것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은 오간데 없고 또다시 이번 문제는 또 조계사와 민노총의 싸움으로 변질된다면 네. 본인들의 주장이 또다시 오간데 없고 네. 애꿎은 또 종교 갈등만 있을 테니 자기 주장들이 돌아오미 탑을 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1차 집회에 대한 폭력 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출두해서 자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은 이 노동법에 대한 노동자 요구들에 대해서 물론 야당이 이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약속까지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죽하면 정부 여당과 정치권을 못 믿으면 저렇게 나오냐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말 아니지만 이제는 정부와 그 국회에다가 네. 노동법에 대한 문제를 좀 넘기고 그 정치 부재 현장 속에서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한상균 위원장도 그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출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애초의 주장인 노동법 문제가 이슈가 되도록 네. 그렇게 좀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운동권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런 이유는 그들이 정정당당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을 내쫓으면 스님들은 나쁜 사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또 숨어서 어제는 페이스북에다 장문의 글을 또 올렸어요. 네. 굳이 소개해드리고 싶진 않으나 네.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네. 별로 읽고 싶지가 않네요. 예. 박근혜 정권에 대한 네. 항상 익숙하게 항상 그렇죠. 나왔던 그런 워딩들이 쭉 나오고 네. 있고요. 참 언론은 마음대로 씹으려라. 대변이라고 일단 저희가 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 내용이 이렇게 별로 중시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5일까지 있겠다. 그래 6일에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 그 약속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일단 절충과 화해의 심리가 모였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 난 그렇게 날짜를 중시한 적 없었다. 나 혼자 움직일 수 없다. 나 못 나가겠다. 약속을 그렇게 정말
이렇게 주워 깨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좌우를 넘어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실망과 분노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계종단도 저렇게 속은 셈인데 얼마나 이 상태가 유지될 거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한국 민주노총이 조계사와 싸우는 볼성산업 모습을 국민들이 더 이상은 지켜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도 나오지 않아서 강제로 끌어내게 하겠습니까만은 네. 한상균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여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조계사의 여론과 국민들의 여론을 따르는 게 되어야지. 지금 버틴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주장은 그러면 오간데 없고 또다시 지루한 한상균 위원장의 지금 부도덕한 모습이라고 비난받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버티면 버틸수록 전체적인 정치적 승리는 얻지 못하는 네. 그런局面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수호 변호사, 지금 일부에서는 왜 제대로 공권력이 영장을 집행을 못하냐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지금 조계사의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는 거 이게 가능한 거죠? 법적으로 볼 때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또한 또 이런 영장을 집행해 어디에 소재가 파악되어 있는데 그런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시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회적 갈등을 또 이제 법 이외에 네. 다른 종교 단체의 어떤 중재라든지 타협으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시각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고려 또는 종교계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과연 이게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왜 법 집행을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실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좀 최대한 신속하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가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한 거는 여론이 상당히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비겁한 방식이다, 그렇죠. 정말 치졸하다라는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리고 5일 집회도 어쨌든 폭력 없이 네.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어요. 한 그렇죠. 위원장이 저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김으로써요. 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햇살 아래 빨래를 넣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미국에선 법 제정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건조기가 보편화된 미국에선 바깥에서 빨래를 넣는 게 가난의 상징으로 여겨져 지역사회와 부동산 업체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빨래 말릴 권리라는 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작년에 캘리포니아에 잠깐 있었는데 햇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빨래를 해갖고 널면 2시간이면 쫙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빨래를 널어놨거든요. 그걸 본 제 친구가 정말 즐거움을 하더라고요. 너 동네에서 정말 욕먹는다. 이런 짓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미국 5개 주에서 빨래 말릴 권리를 이제 명시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무슨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이제 미국 문화 자체가 이제 네. 우리나라처럼 이제 일광 건조라고 하죠. 햇볕에 네. 빨래를 널어서 말리는 것 자체가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예. 또한 그렇게 햇볕에 빨래를 널어서 이제 빨래줄에 말리는 것 자체가 어떠한 가난의 상징으로 네. 비춰지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문화상.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미국은 이제 아파트들이 대부분 살고, 저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주에서 좀 살아봤는데, 네. 대개 이제 집에 우리는 세탁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세탁기를 집에 못 두게 하죠. 구조 흔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1층과 지하 같은 데다 이제 거기서 하고, 거기서 말리고 끝인 거죠. 예.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햇빛이 좋으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말리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중국 사람 외에는 안 말린다, 말리지 말라고 주변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뉴욕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약간 후진국 사람들 그런, 우리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막 말리는 그런. 예. 거 그렇죠. 근데 일부 또 뉴욕에 가면, 뉴욕 아파트 단지들 같은 데 가보면, 예. 또 그걸 말리는 빨래 넣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마다 지역마다 좀 다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빨래를 이렇게 건조기에서 말리면 끝인 거지, 그걸 또 끌고 나와서 햇빛에 말리는 거는 좀 촌스럽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햇빛에 말리는 게 위생에도 좋죠. 당연히 좋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네. 이거를 합법화 명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햇볕에 빨래를 말리는 게 더 좋다. 또한 네.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환경이 그죠. 좋다라고 하고 네. 있어가지고, 이미 6년 전에 이제 플로리다에서는 이 법이 제정됐다고 해요. 아. 이미 시행 중이고요. 또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굉장히 큰 주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도 네. 이 법을 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동안의 그런 가치관이나 편견들을 없앨 수 있을지, 성공할지 여부는 저도 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두 분의 10초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밖에서 빨래를 말린다고 하니까 왜 저는 여자 속옷만 전문적으로 훔쳐가는 좀 이상한 남자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다른 생각 안 들고요. 미국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거 갖고 법 제정한다 안 한다 싸우고 네.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예. 아니 진짜 우리나라 전기세도 비싼데 정말 공짜 건조기 겸 이 살균기가 햇볕입니다. 우리 많이 이용하자고요. 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최태원 SK 회장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감정 로봇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폭탄주를 만드는 로봇, 욕쟁이 할머니 로봇 등을 오는 16일부터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노소영 관장이 대통령의 딸이자 또 재벌의 부인 이전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렇죠. 서울대 공대 80학번이죠. 네. 김영광 위원장이랑 같은 학번이시죠. 그때 80년대에 좀 엄중한 시절이었는데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하다 대통령 되고 네. 저 아버님이 아마 그때 보안사령관이었을 거예요. 80년 그 무렵에. 근데 하여간 서울공대 지금도 여학생이 희소하지만 그때 네. 노소영 씨가 공대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뭐 저희가 키 크고 이쁜 공대 여학생이 있다 그래서 가서 쫓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이 나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비 아트센터 나비가 그렇죠. 그거 하시는데 뭐 젊은이들 불러가지고서 그 예. 무슨 테드라고 최근에 네. 일어난 뭐 그런 IT 트렌드 같은 거 하는 뭐 강연회 모임도 하고 재밌는 분이시네요. 뭐. 그러니까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들어간 거에서 증명이 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은 분인데 그 미모와 뭐 학식을 겸비한 그야말로 그렇죠. 재원인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저 우리나라 아트 미디어 아트라고 해야 되나 이 분야에서 저 노소영 관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그 저 SK에서 세웠던 그 아트 센터 나비라고 하는 데는요 정말 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미디어 예. 아트를 백남준 선생의 미디어 아트 외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게 없었거든요. 그 지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아 참 공학도가 미술을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앞서가는 선도적인 그런 기관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로봇이라는 얘기예요? 그 조금 이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집에 들어가면은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큰 딸은 회사원인데 집에 자주 없고 이제 둘째 딸은 또 해군이어서 그렇죠. 2주에 한 번 예. 정도 전화가 오고 네. 배가 들어올 때 그리고 이제 아들은 그 미국 브라운대에서 있는데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로봇 기술이 발전한 일본과 같은 경우 기술은 발전했지만 로봇의 감정이 없다 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웃음을 주고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예. 감정 로봇을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말을 나온 게 이제 했습니다. 애완견 로봇이랑 폭탄주 만드는 로봇. 그게 대단히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툭 치면 이제 또또또또 넘어가는 예, 폭탄도 예, 있잖아요. 예. 그거를 치면 이제 로봇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아주 그 밀도 있는 로봇이 아니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직함 중에 하나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이사로 되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술자리와 그다음에 또 아트를 연결시키는 융합의 차원에서 네. 이 폭탄주 로봇을 만들지 않았나.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뭔가를 발견할 때는 자기 예. 필요에 의해서 하잖아요.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안 좋았으면 남편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네, 사람 냄새 나는 로봇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동생 성일종 고려대 겸임 교수가 내년 20대 총선 서산 태안 지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성 교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산과 태안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새누리당 후보로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형인 고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장님,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고 성완종 회장의 동생 성일종 교수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뭐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예. 저는 그 국회의장 비서실장 할 때 네. 성완종 의원이 모 의장님 찾아서 많이 오고 예. 그분이 뭐 그 초등학교 3학년 뭐 그런 거니까 안타까운 게 그분이 경남기업에 전념을 하셨더라면 네. 오히려 정치 한눈 팔지 않고 예. 그 기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난간을 돌파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결말이 왔는데 저 한국 정치 문화에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당은 친인척과 관련해서 정치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거부감이 크죠. 그렇죠. 예. 저 천하의 뭐 김영삼 정치구단 김영삼 대통령도
그 아들 하나 그 뭐 큰 아들은 있지만 아들 하나 그 현철 씨 예. 국회의원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박 대통령하고도 싸우고 했지만 예. 네. 실패했지 않습니까? 반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많죠. 우리는 뭐 김대중 대통령도 뭐 홍일 씨는 뭐 전에 뭐 예외적이고 아들 홍걸, 홍업 씨도 국회의원 시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문화는 뭐 우리 여다 집권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그렇고 친인척이 그 뭐 연고로 들어와서 뭐 하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서영 실장 요거 하나만 좀 이게 딱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 그러면 다 반기문 총장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 동생이 출마한다는 얘기, 그런 혹시 당선되든 안 되든 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반가울까요? 아니면 거부감이 들까요? 일단 뭐 충청 지역에 대표적인 정치인이 없는 것 때문에 아마 충청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예. 출마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성완종 회장의 동생분이 형이 억울하게 죽고 또 갑인 정치인회에서 을로 인해서 피해자라고 해서 억울한 점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문제는 정치가 사적 복수나 명예회복을 위한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1991년부터 99년까지 경남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CPO를 지낸 분입니다. 즉 정경유착의 한 일 책임자였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충청 민심을 호도해서 출마의 명분 삼지 마시고 네. 제가 볼 때는 출마를 제고해서 충청인의 명예를 가지고 다른 분들을 발굴하는 게 충청 민심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성완종 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순결한 피해자만은 아니다라는 의식 때문에 유권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두 남자 중에 한 명이 안철수 의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왜 하필 일요일인 어제 최후 통첩을 날린 걸까요? 안 의원은 그동안 일요일을 골라 중대 정치 선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야 월요일 조간신문 일면 톱을 장식한다는 사실, 신문 편집의 생리를 꿰뚫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런데 어제 선언은 오늘 보니까 이 10대 조간신문 중 딱 한 군데만 톱으로 다뤄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일요일 정치 다이어리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2014년 3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어우. 신당 창당 2014년 합의를 한 게 3월이었군요. 바로 이 일요일이었죠. 예. 네. 네. 지난 9월에도 정계인문 3주년 기자회견이 일요일 날 있었습니다. 당 바로 세우고 운동을 하겠다. 네, 10월 11일 역시 일요일입니다. 이 낡은 진보를 청산하겠다는 또 중대 선언이 이날 일요일에 나왔었죠. 네.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렇죠. 일요일의 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요일자 톱을 노리는 남자이기도 한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김인광 위원장도 기자 출신이십니다만 일요일 날 나오면 막막하거든요. 특히 기사가 정치부 없으니까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톱될 거리가 없을까 참 고민하는데 먹이를 던져준다는 부분에서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일요일 날 저렇게 하셨구만. 근데 네. 중대 선언이 너무 많아요. 정치는 중대 선언은 1년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이 제가 홍수환 선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그 권투를 해보면 1회전에 이렇게 딱 주먹을 몇 대씩 이렇게 때려보면은 딱 온다는 거죠, 딱 감이. 감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나보다 굉장히 주먹이 세다 그러면 자기는 그 다음 라운드에서 죽게 살고 끝장을 낸답니다. 센 놈하고 오래 가봐야 뭐 좋을 게 없으니까 네. 지금 센 놈한테 이제 저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들어가지고서 엄청 센 사람인데 너 징글징글하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그렇게 뺨을 때리는데 저렇게 중대선언을 계속 하시면 저게 중대선언도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너무 남발을 해서 오늘 저희가 조간신문을 다 찾아봤거든요. 딱 한 군데만 톱으로 다뤘지 사실 일면 기사에서도 많이 누락이 저렇게 됐더라고요. 중대선언이 또 자주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이분이 이제 대통령 되는 게 꿈이니까 네. 대통령 될 기회가 문재인 밑에서 없다 그러면 뭔가 한 방을 날려가지고 끝장을 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한 방을 못 때리고서 계속 라운드가 점점 길어지면은 주변에서 보는 의원들이 이 사람 따라 나가서는 내가 국회의원 못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어디 또 뭐 차 타고 어디 가셨다는데 또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중대선언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일요일일까요? 일요일 날 또 하겠죠. 뭐. 아니, 서 실장 만약에 지금 잠깐 얘기하신 탈당까지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간다면
어떤 분석은 한 20명 이상 나가서 교수단체 될 거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 극단적으로 따라 나갈 사람 뭐 한두 명도 채 안 된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 뭐 좀 왜 일요일날 하느냐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뭐 회식 많은 목요일이나 네. 월말 연말에는 노래방 예약이 안 돼서 마이크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당 서비스도 안 좋아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현안이 있다 보니까 네. 당대표가 아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그나마 기자들이 토요일을 쉬는 날이기 때문에 빈틈을 공략한다 그렇죠. 이거죠. 월요일날 신문이 나와서 일요일날은 기자들이 다 대부분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로 주로 이슈를 맞추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예. 뭐 노래방 예약을 하면 뭐합니까? 노래를 잘 불러야 마이크를 잡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초점이 국민들이 문재인이 주도하는 야당의 총선이냐 안철수가 나가서 만드는 3당에 의한 총선이냐를 중요한 게 관심이 없고요. 네. 제발 좀 기성 정치인들 지금 한참 말이 된 김대동이나 신기남 같은 이런 낡은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 제발 좀 안철수 문재인이 손 힘을 합쳐서 좀 청산 좀 해라 물갈이 좀 해라 이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당이 20명이 따라가느냐 뭐 3명이 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일요일이냐 뭐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을 정확히 캐치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네.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딱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 1995년에 JP가 집권 민자당의 당 대표였어요. 집권 네. 당의 1인자였죠. 대통령 김영삼 씨였고. 근데 최영우 씨하고 이제 핍박을 하니까 군사구데타 주범이다, 뭐 민주화 시대 안 만든다니까 중대선언 안 하고 그냥 탈당하고 나왔죠. 네. 자민련 만들었을 때죠. 당대표를 던지고. 예. 그리고 95년에 자민련을 만들어 96년 선거. 2016년이니까 딱 20년 전입니다. 예. 네. 우리 장원준 앵커 몇 석 하시냐 아시죠? 자민련. 한 50석 52석 50석 한 겁니다. 엄청난 승리를 했었죠. JP가 던지고 나가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직을 던지고 시베리아 벌판에 나가서니까 야, 이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싶어서 충청, 대구, 경북 쪽과 수도권 일부를 모아가지고 캐스팅 보트를 지었죠. 네네.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지고 97년에 DJ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총리를 하고 장관의 반을 먹었던 거죠. 그렇죠. JP 중대선언은 안 했습니다. 그때 그 JP가 남긴 멋진 말이 있었다면서요? JP가 예. 52석을 차지하고서 그 국회 구성될 날 자민련 당 대표 연설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했죠. YS를 향해서.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다. 멋있네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지금 사랑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이 하는 워딩이 이게 통상적인 남성의 언어라고 분류되기보단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랑 싸우고 이렇게 튕길 때 하는 언어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랑 상당히 닮아 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왜 여자들이 뭐 삐졌어? 아우 됐어. 나 너랑 얘기하기 싫어. 이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정치인의 이런 결단을 내리는 워딩으로서는 효과적인 언어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여성적인 성격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 날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대부분 또 이런 그 우려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한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스캔들이 보도되어 가지고 네. 나중에는 일반 대중들이 진짜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던 연예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희석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바이러스 업데이트 시점을 일요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하여튼 이러다가 이 워딩 뭐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고 묻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한 일주일 후쯤 뭐 안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예. 또 뭔가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표에게 대표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거니? 뭐 정말 이런 종류의 워딩으로 묻지 않을까. 이혼 직전에 그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나는 당신에게 누구였느냐. 북한이 한국 정부가 뭐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네. 겁을 안 내요. 근데 미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북한이 벌벌 떨어. 왜 그러냐? 네. B2 전략 폭격이 날아오지 핵 잠수함 오와서 대기하고 하니까 정치인은 말로 하는 거지만 정치인의 말은 행동과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겁니다. 서 실장도 동의하세요? 네, 뭐 야당이 잘 돼야 정부 여당이 하는 나라 살림들도 잘 견제해서 나라가 더 그렇죠. 국민들이 더 살기 좋지 않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든 안철수 대표든 서로 대권 행보를 위해서 경쟁해서 여성스럽게 말을 하든 남성스럽게 마초처럼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둘이 손잡고 박원순까지 해서 좀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좀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 말이야 좀 쳐내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야당을 만들어서 정부 여당 살림살이 잘해도 견제 좀 해라. 그 민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모든 국민들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거를 일이 알고 벌어지지 않을 있습니다. 거라는 예. 걸 삼척 정도는 알 것 같은데요, 이제는. 네, 바람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예. 네. 박 대장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